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된 지 일주일, 그 여진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할지부터 매듭은 또 어디서 꼬였는지, 무엇을 풀어야 할지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분명한 건 판이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과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 시간 포스트 하노이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세기의 핵 간판으로 주목됐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되면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회담 중단 이후에 상호 간에 비난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 더 대화를 할 필요성들을 강조하는 그런 중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변 이외의 또 다른 핵시설이 드러난 것을 보면은 그동안 이 정권의 대응이 얼마나 아니라고 무책임했는지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생산적인 진통이었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여당에 비해 야당은 정부의 외교 무능을 질타하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회담 결렬에 이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놓고도 야당은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며 강력 비판했고 여당은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한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통해 남북 협력과 평화 경제 시대를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이행 의지를 추동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중재자로서의 노력이 더 중요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는 곧 사기다. 여전히 희망사항에 매몰되어서 국민에게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회담 결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놓고 여야의 해법이 엇갈리는 가운데 과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는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후속 조치와 그 과제에 관해 집중 진단해 봅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지금 일주일여 돼가고 있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에서 열렸는데 불발이 됐죠. 불발이 돼서 나름대로 진전된 과정이었다.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더 높은 합의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뭐 이런 평가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불발, 그동안의 동상이몽이 확인된 거 아니냐 상당히 비판적인 지적도 나오는데 두 분께서는 우선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홍철 의원님. 예, 지난 2월 28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대해서 이제 노딜이다. 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2차 정상회담 과정에서 그동안에 이제 실무진 참모들끼리 대리인들이 서로 협의를 하다가 이제 예. 당사자가 직접 이제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양측에서 어떤 상태라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게 됐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실패라기보다는 정말로 이제는 실질적인 패를 내놓고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그 2차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평화적 또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 또 북한의 핵 해체 이걸 원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회담 결과가 결렬되었지만 우리 민홍철 의원님도 말씀을 했다시피 미국과 북한이 이 본심 상대방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제 확인됐던 그런 회담이죠. 예. 미국은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 핵의 완전한 해체, 핵무기 체계의 해체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북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정쩡한 입장을 냈고 또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지금 12개의 그 유엔 제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완전한 제재를 중단시켜 주는 거. 예. 이런 부분에 제재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본심을 아는 게 굉장히 다음 회담에서 중요한 거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외교적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 수준이 좀 낮아진 건 분명하지만 서로의 본심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또 의미도 부여할 수 있지만 참 미래에 대해서 단기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숙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만만찮은 여러 가지 숙제도 남겼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온도차가 두 분 있긴 하지만은 지난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북미 간에 서로 속내 무엇을 희망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견해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가는 도중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또 희망했다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의 정부 역할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북미 간에 서로 패를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남북관계 교류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지금까지는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예. 이제는 당사자 또는 주관적인 입장에서의 중재자 역할로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설득을 하고 또 우리의 의지를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설명을 하면서 또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도움을 할 것인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예.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NSC에서 이제 전체 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심각한 인식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과정에서의 남북 교류를 하면서 비핵화를 견인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아주 신중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 본부장도 이제 3월 5일 날에 이제 미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미건 대표하고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교감을 벌써부터 갖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당사자로서의 관계 차원에서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럴 전환기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하노이 정상회담을 끝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우리 네. 대통령과 25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한테 7차례 정도 사용했다 그래요. 중재자 역할을 좀 네. 부탁하는데 저는 그 중재자 역할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언짢았습니다. 이게 우리 대통령한테 미국 대통령이 기대하는 게 중재자 역할을 이렇게 공식화시키고 중재자 역할 이거 참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 핵 문제는 조미 간의 문제다.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왜 끼어드느냐. 대한민국 빠져라 이런 입장하고 맥을 같이 하거든요. 예. 우리가 어느 사이도 모르게 이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면 두 차례 진행되면서 북한 핵회담에 좀 중재자, 중매자 역할로 이렇게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서운하고 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제는 진짜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외교를 보증 외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증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보증 잘못 써갖고 빚더미 올라가고 파산한 사람이 많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증을 잘못 썼에 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통해서 뭐 용어를 같이 써도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좀 중재하고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는 너 핵 폐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당사자로서의 남북관계 협상을 하고 미국이 중재하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신들이 중재해라. 우리가 할 테니까 이런 식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북한의 핵 문제는 그동안 뭐 전문가 분들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북미 간의 문제가 아니었느냐 그런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 비핵화 관련된 그 북미 회담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이제 당사자 입장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개하는 입장 또는 중재하는 입장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한 면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그랬죠. 네, 남북 정상회담에서 의제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남겨놓고 그렇죠. 그랬었죠. 일반적으로 이제 북한의 핵의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다. 그렇게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인정을 많이 해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번에
지금 앞으로는 실질적인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제가 이제 그걸 현실 정치를 모르는 건 아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말도 안 듣는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 말을 잘 듣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앞서서 사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북핵 문제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가장 걱정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자의 역할, 중매자의 역할로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당사자로서 당당하게 북한에 대해서 북핵의 완전한 과거, 현재, 미래 핵을 해체하라는 요구를 당당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런 발상의 전환과 입장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두 분 다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최종 합의선은 만들지 못했지만은 서로 간 입장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서로 간 입장, 비핵화와 상응하는 제재 해제 조치 그 정확하게 정리했을 때 어느 입장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국회의장 방미단의 일원으로서 가서 쭉 들었을 때의 어떤 미국의 반응, 예. 제재는 절대 제재 때문에 그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왔고 제재는 절대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은 완화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했어요. 설리번 미 국무부 장관이라든지 비건 대표라든지 많은 국무 실제국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그 강도가 더 높아졌고요. 아하. 그 비핵화에 대한 요구 수준도 우리가 국내 언론 많이 되면 영변 플러스 알파 어느 정도 미국이 좀 신축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북한 핵무기 체계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했어요. 그 영변 정도까지는 안 되고 숨겨놓은 다른 핵시설도 해체해야 되고 더구나 운반수단의 미사일 시설 또 기타 발사 시설까지도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봐서 예, 간혹 우리 그런 얘기 나오면 미국의 강경파 입장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됐었는데 대체적인 입장이 같다 이건가요? 그 부분이 트럼프가 그 회담장에서 얘기한 걸 트럼프가 나와서 기자회견할 때 한 이야기하고 다른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트럼프 직접 했죠. 폼페이오도 거기서 미사일 시설과 기타 핵 시설에 대한 것을 직접 요구했다는 걸 봐서 일반 전문가 예상 또 여러 사람들 예상을 뛰어넘어서 북한이 적절하게 뭐 스몰 딜 ICBM 하고 뭐 해서 스몰 딜 뭐 미디엄 딜 이런 말 나왔는데 그것이 아니고 트럼프는 북한 핵무기 체계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하는 초강수를 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럼 이후에 어떻게 뭐 접점이 마련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마련될 수 있을까요, 이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북한으로서는 영변 부분만 핵 해체에 대한 양보를 하면은 예. 제재를 적정하게 북한이 원하는 수준 몇 개 제재 정도 완전한 제재 해제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좌절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의 궁극적 원하는 목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다음에 그걸 토대로 이제 새로운 대화가 진행되지 않겠나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비건 대표와 이제 북한의 김혁철 이제 실무 조정을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외교 관례상 어느 정도의 이제 대략적인 어떤 의견의 접근을 보고 이제 상부에 보고가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알고 갔을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어떤 측면으로서는 큰 성과를 기대하면서 60여 시간이나 열차를 타고 이제 갔는데 사실 그날 2월 27일 날 만찬 할 때까지는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다 왜 그 다음 날 이제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 때 갑자기 뭐 저는 이제 갑자기라고 저는 보는데 서로 이제 수준이 안 맞는 어떤 이제 요구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그런 측면도 우리가 저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완전한 뭐 영변 플러스 알파 중에 아까 우리 백승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WMD 그런 모든 대량살상 무기까지 포함한 수준까지 과연 생각을 하고 갔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일각에서 얘기하는 네. 코운 변호사의 무슨 뭐 의회 증언 같은 그런 상황 변수가 미쳤을 수도 있다. 그렇죠. 미국 국내 워싱턴 정가의 어떤 트럼프에 대한 공격 그런 것도 현장에서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는 거죠. 예. 근데 제가 그 앞에 이제 의장단하고 갔을 때 비건 대표가 예. 실무협상 얘기를 평양 가서 했던 이야기를 저희들 좀 비교 자세하게 했어요. 아하, 미국에서요? 예. 미국에서 비건 대표가 우리 국회 대표들한테 12개의 주제를 놓고
양측의 입장을 했는데 no negotiation, 협상이 없었다. 예. 12개의 주제에 대해서 상대방 입장을 쭉 다 들어서 2박 3일간 16명이 가서 뭐 다 입장을 확인했는데 어떤 어젠다를 합의를 못했어요. 그런데 정상회담을 앞두고 부랴부랴 이제 다시 비건하고 김혁철이 이 실무 협상을 했는데 제대로 합의가 안 된 가운데 정상회담이 진행된 것 같고요. 예. 그 전날 소셜디는 이제 뭐 사교적인 만찬을 할 때도 갑자기 북한의 만찬 참석자가 바뀌어요. 김여정이 들어가기로 했던 자리에 예무상이 들어가요. 이용호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만찬장에서 분위기가 조금 무겁고 서로 의사를 확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예.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 국내 정치 요소를 이야기합니다만 미국과 북한에 더 본질적으로 지도자 간에 뭐 프렌시브 자꾸 보여주는데 목적에 대한 어떤 동상이몽적인 요소가 있었지 않았냐. 북한 적절하게 핵 동결하고 제재 완화를 기대했던 거고 미국은 이렇게 달래가면은 북한이 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가 기대됐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됐다는 표현을 써요. 이런 해체할 비핵화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은 이건 하여튼 그런 준비 상황, 마음의 준비 이런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준비가 좀 덜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도 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양 정상이 회담장에 나가겠다고 결심을 한 이상은 뭔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어떤 결심은 있었지 않았겠느냐.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변화의 변수가 있었고 그게 존 볼턴의 어떤 그런 참여도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코온 청문회의 어떤 영향 이런 종합적인 판단이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코온 청문회도 영향을 뭐 주겠죠. 의회에 돌아가서 의회 지도자들이 너무나 지금 트럼프의 협상 결과물에 대해서 부정하고 좀 비판이 굉장히 강한 의회 하원 지도자들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코온하고 합쳐갖고 또 하원이 또 트럼프 대통령 공세 이런 부분도 고려했을 걸로 보는데 네. 김정은 측면에서 보면은 원비어 문제를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했거든요.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이 결국은 정중하게 거론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인권 문제까지 거론할 때 김정은 입장에서도 좀 마음을 닫게 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뭐 기자회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옹호하는 식으로 원비어 문제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두 분 다 서로 확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홍철 의원께서는 이렇게 서로 입장이 확인된 상황에서 어느 점을 향해서 어느 방향에서 접점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의사는 이번에 이제 완전한 비핵화 네. 또는 일괄 타결 이런 측면으로 아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의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비핵화를 지렛대로 해서 경제 제재 완화 또는 전면 해제 예. 그리고 이용호 외무상이 얘기했듯이 민수 경제, 인민의 생활에 대한 것은 좀 해결을 해달라라는 어떤 그런 주장. 그래서 뭔가 그 중간 지점에서 절충을 한번 일단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주장하는 얘기하고 있는 WMD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면적인 넓은 범위의 비핵화죠. 예.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하. 예. 양쪽에 한 발씩 해서 좀 중간 지점에서 뭔가 조금 타협에 기대해 보자. 이미 지금은 이제 양쪽이 다 패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서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도 돌아갈 수 없는 길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은 뭔가 어떤 중간 단계 합의를 위한 어떤 협의가 필요하고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뭐 수주 내에 어느 보도에는 2주 내에 네. 보낸다고 그러는데요. 협상팀을.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이제 패를 양쪽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법이 작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이후에 예측하고 뭐 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죠. 이동 우리 본부장도 예. 미국을 가고 또 폼페이오도 대화를 지속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거절하고 싶지 않은 입장 그런 입장이 있는데 이 본질적 입장의 차이가 있고 또 북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금 환경들이 더 나빠지고 있어요. 해커 문제, 그 유럽의 미국의 주요 동맹 국가들의 기업들에 대해서 예. 기업의 인프라에 대해서 특허권을 침해하기, 특허 기술을 빼내기 위한 해킹 문제가 엄청나게 거론되고 있어요. 북한이 CNN 탑뉴스 조작이 다루고 있는데 이런 데서 북한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이 높아져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보증 능력이라는 것이 양쪽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신뢰 부분도 이번에 좀 많이 실추되었다고 봅니다. 해야 될 역할은 커졌는데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신뢰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타격이 있지 않았느냐. 우리 정부의 신뢰가 우리 정부에 대한 역할에 보증 대해서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정부 요인들이 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북한 역시 이렇게 하면 영변 완화해 주면은 미국이 제재 완화해 줄 거다 이렇게 아마 보증을 쓴 것으로 짐작이 돼요. 내가 사실 그 짐작이 안 돼 부도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어떤 새로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물론 뭐 잘 되기를 바라지만 조금 단기간에 뭘 복구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공조하에 여러 가지 아마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의사도 전달을 하면서 북한의 의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변 플러스 알파까지도 얘기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김정인 위원장이 이제 하노이까지 갈 때까지는. 네. 그런데 의외의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원비호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또 현장에서도 서로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의 뭐 보증이 뭐 실패했다 또 미흡했다 그런 뭐 가능도 뭐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동안 우리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 아니냐. 예.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홍철 의원님, 백승주 의원님 두 분이 이제 여야 국방위 간사분들이신데 이 문제를 좀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미 양국 연합 훈련 이제 계속 이제 중단하기로 했는데 물론 다른 형태의 이름은 바꾸고 좀 규모는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갔는데 현 상황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한미 연합훈련은 뭐 작년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한미 국방양 당국 장관급 회의에서도 아마 논의가 됐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하노이 회담 직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의 견인 또는 지원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비핵화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투명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키리졸브라든지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또는 이제 폐기죠, 중단이죠. 그리고 새로운 동맹이라는 이제 네. 그 훈련으로 대체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하나의 군사적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조치였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 관련해서는 그 합의 불발이 된 날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한테 질문했을 때 트럼프는 계속해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배경을 돈 많이 드는 거 왜 하느냐 뭐 이런 배경을 설명했어요. 훈련 중단을 했는데 중단 배경이 미국하고 한국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하게 2차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수억 달러 들여서 그 한미연합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돈을만 쓰고 한국은 부담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하고 그런 훈련을 할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 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김정은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제적 비용 문제 때문에 훈련 중단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방부 장관은 자꾸 그 비핵화라는 어떤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또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데 저는 트럼프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연합 훈련과 관련해서 중단 관련해서 둘 다 맞다고 볼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 한미연합 훈련 중단은 대단히 이거는 전 트럼프한테 불만이 많아요. 트럼프 일방주의입니다. 예. 1차 정상회담 때도 우리 정부가 의논하지 않고 훈련 중단을 결정하고 또 이번에 또 2차 정상회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동맹의 가치 한미 동맹이 한국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의 네. 전략 기획을 위해 쓰는 건데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미국 트럼프가 결정하고 한국 정부는 따라가고 이런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고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비핵화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 또 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그렇다고 훈련을 더 강화해야죠. 재래식 전력이 더 강화돼야 되는데 민 의원께서는 오히려 비핵화를 견인하는 힘이 된다고 그거는 우리 국방부 장관의 표현인데 제가 굉장히 그 보도자료에서 비판을 했어요. 개탄스럽다고. 비핵화하고 전혀 관계없이 옛날 팀스프리트 훈련을 중단했는데 1차 핵위기 때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 했거든요. 훈련 중단하는 데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좀 나아질 것이냐 전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훈련 중단은 우리 정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결정한 건데 트럼프 결정이 일방적이고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제적인 측면으로 많이 들고 있는데요. 사실 훈련 비용이 트럼프 대통령 한 1억 달러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뭐 그보다는 적게 들어요. 1년에 예. 합동을. 우리 정부도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합니다. 예. 일정 부분을. 그래서 뭐 표현은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지금 15개월 동안 북한이 뭐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을 지금 중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어떤 군사 긴장 완화의 하나의 상응 조치로서의 의미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완전히 한미 동맹의 폐기가 아니라 또 새로운 어떤 형태로 동맹 훈련을 지금 새로 구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기간은 좀 짧아졌습니다만은. 팀 스피리트 훈련이 중단되면서 키 리졸브라든지 여러 가지 UAPG 훈련의 변형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군사 안보의 상황의 변화에도 적응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 해서 한미 동맹의 본질적인 부분이 변한 건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계속 가야 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미국이 일방으로 너무 결정한 것 같다는 불만을 표출하셨는데.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한미 국방당국자 장관들 또 서로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양국 대통령하고도 아마 보고가 돼서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훈련 비용을 좀 과장했던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은 한 1,000만 달러 드는데 1억 달러, 2억 달러 든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 미국의 국내 정치, 미국의 납세자, 미국 시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도 강할 거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패싱 당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이런 분은 우리 국방이 간사하지만은 뉴스 보고 같이 하잖아요. 시민들하고.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중대한 문제는 전화로 이렇게 통화해서 그쪽에 제안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좀 더 의논합시다 해서 만나서 의논도 하고 그 사이에서 대비책도 강구하고 작은 훈련을 짝에서 많이 한다든지 또 뭐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우리 국방위원회 아무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트럼프는 벌써 오래전에 결정했던 사안이라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국방부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에브랑스라고 연합사령관은 훈련이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는 메시지 보도자를 내는데 우리 국방부 장관은 이거 뭐 비핵화를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 이러는데 본인이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트럼프가 결정을 해갖고 돈 때문에 결정했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 장관이 제가 바라는 국방장관은 훈련이 중요하고 이런 대규모 훈련이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을 좀 오히려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측면도 저도 그 아쉬움이 있어요. 대국민 뭐 메시지도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아쉬움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당 간사님 혹시 보고 받았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 3.1절 경축사에서 이제 평화경제, 남북경협 이런 내용을 담는 이제 신한반도 체제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비핵화 관련 문제를 푸는데 중간 역할로서 남북 간의 경제관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문제, 또 도로 철도 경협 관련을 문제 푸는 거 과정 얘기했는데 역시 이후에 약간 불만을 표출했던 중재 역할이든 아니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든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매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남북 경협이 되려면은 비핵화가 되고 따라서 그 후속 조치로서 제재 완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제재 완화가 되지 않은 가운데 경협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때 북한 여자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도 지원이라 해서 따졌던 사람들이고요. 미국에서 유엔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은 가운데 남북 경협을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고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규정을 만들어서 비건 대표하고 우리 이도훈 이렇게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의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의논도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평화는 경제다. 평화 경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그 경제가 어느 나라 경제입니까? 북한 경제입니까? 대한민국 경제입니까? 한반도 경제입니까? 이럴 때 전체적으로 이 경제는 평화가 경제를 우리 번영을 끌어오는 게 아니거든. 지난 70년간. 평화를 보장하는 안보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를 끌어온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안보가 경제입니다.
안보 튼튼한 안보여야 외국도 투자도 하고 우리 경제가 돌아갈 대한민국 경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식에 있어서 제재 비핵화가 돼야 이 후속적인 문제가 되어 간다는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평화가 경제다 그 말이 맞죠. 안보가 경제다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남북 분단 이후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북한의 도발 또 우리의 방어 이런 측면에서 얼마나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까? 경제는 또 불안 요소가 있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경제다라는 말은 사실 우리의 대외 부채라든지 또 경제 어떤 투자 문제라든지 이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또 물론 북한 지역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도 이제 포함해서 다 포함하겠죠. 그래서 사실 참 현재로서는 비핵화가 전제돼야 남북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것도 뭐 사실 뭐 기본적인 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상황에서는 사실 국익을 위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또 네. 가야 될 길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거를 풀어갈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지혜를 좀 모아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우리가 그 얘기했을 때 지금 이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문제도 전면적으로 가기에는 좀 점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중에서 쉽게 지금 국제 제재로부터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금강산 관광이라 할 수 있겠는데 당장 이쪽은 이제 협의 가능하다고 보시니까 그 어떻습니까? 부분이 이제 예외 규정을 인정받는데 금강산 가고 캐시가 현금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또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관광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광을 가는 데서 사용되는 비용 지출을 현금이 아니고 뭐 인도적인 물자라든지 현물로 할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을 이렇게 의논해 볼 수 있지 않나 여전히 있다 그래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금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힘들 거고 저 국회 대표단 갔을 때 비건 대표가 참 저도 그때도 자존심 상했어요. 비건 대표 우리 국회의장하고 우리 대표단한테 한 이야기가 훈육론을 이야기했어요. 애를 키우는데 아버지하고 엄마가 훈육이 다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한미 협력 관계 또 북핵 문제, 제재 완화 이런 부분 속도가 같아야 된다. 미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은 지금 원칙을 지키고 우리가 평화 경제 논리에 따라서 경협을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면은 엄청난 한미 간의 마찰은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보완하는 측면에서 그동안에 이제 미국 조야에 대한 예. 그 남북 관계를 실상을 정확하게 좀 이렇게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이제 문희상 의장께서 그 낸시 펠로시 예. 하원 의장의 얘기 참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90년대 중반의 그런 실상을 가지고 현재 남북 관계를 보거나 북한의 비핵화를 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어떤 의원들도 또 조야에서 북한에 대한 실상을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겠느냐. 미국 정치에서 대북한의 정책이 과연 그렇게 비중이 있겠느냐 측면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많이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강산 관광의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그 미국의 제재와 유엔의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제재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좀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하면 길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낸시 펠로시가 1940년생이에요. 여성을 좀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98년에 정보위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그럽니다. 그때는 이제 고난의 대응문회가 몇백만 명이 굶어 죽을 때 가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참 상상이 안 가더라는 거죠. 김정일 위원장 시대죠, 그러니까 당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0년 지나서 달라진 북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우리 민주당 대표도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네. 제가 제일 좀 그때 면담할 때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김정은이 저 고모부하고 의붓 형을 살해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런 충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인식의 틀 속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 하원 원내 지도자들, 민주당 원내 지도자들은 북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어떤 그 부분에 대해 이해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의원 외교를 통해서는 어쨌든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20년 전 그러니까 1998년하고 지금 20년이 지난 2018년, 19년 상황 북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20년 전에 그런 문제, 아까 우리 백승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성택의 처형이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의 어떤 조야에서도 아주 안 좋게 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북한이 이제 김정은 체제에서는 김정은이 이제 서구에서 또 유학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서구의 인권의 의식이 개혁개방의 기조로 돌아섰다라고 보시나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현재 이제 국내에도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결정 과정이 아주 힘들게 지금 하고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미국을 정확하게 그 조야 지도자들 같이 가서 예. 제재 완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정부가 그걸 토대로 2차 정상회담을 예상할 때 워스트 시나리오입니까? 나쁜 결론이 나왔을 때에 대한 여기에 대한 준비 이런 것이 당황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정보를 판단하고 정세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 좀 그래서 저는 정말 아쉬웠던 게 청와대 대변인 나와서 잘 될 거로 발표했는데 26분 만에 파토가 났어요. 안 하기보다는 못하죠. 그럼 우리 청와대가 판단하고 있는 현장 상황이라든지 주미대사 또 국정원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판단이 너무나 이거는 일반 국민보다도 못한 거예요. 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데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책임을 좀 통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결렬 이후의 상황에 대한 뭐 예비된 준비된 대처가 없었다라고 보시나요? 늘 낙관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언론 모두가 그 낙관에 대한 대비해서 전부 그게 낙관적인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물론 정상이 다 준비돼 가는데 김동식 의원도 말했지만 뭐 잘 될 거라고 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고려한 판단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도 일반 시민들도 당황을 했죠. 그 양국 정상이 만나서 일종의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결과물을 도출을 할 것이다. 누구도 거의 예상을 했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결렬 또는 노딜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게 아마도 준비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날 또 제가 외신을 쭉 보면은 베스트 시나리오, 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오거든요. 잘 됐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낙관적인 시각 속에서 자꾸 상황을 자꾸 보다 보면은 내부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 분위기상 밖으로 나오는 거 그거 아닌가요? 그렇지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고요. 그날 모든 우리 정부가 준비했던 거 방송국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상황 같이 보면은 너무 한 가지 낙관적인 시나리오면서 이 2차 정상회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죠. 트럼프가 그 바쁜 사람이 또 하노이까지 오고 또 이렇게 또 쭉 진행되는데 낙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조야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장을 판단했다면은 이런 결렬 징후들이 조금씩 보였거든요. 저희가 봐도 모든 사람이 거기 이제 부장관이 국무부장이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국무부장관과 비건 사람이 그 낙관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재는 절대 완화 안 한다고 하는데도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를 유지했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뭐 결과론적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당시에 뭐 정부나 전문가들이나 뭔가는 빅딜이든 뭐 스몰딜이든 뭔가는 양 정상이 만났기 때문에 합의서에 또 합의서를 만들어 놨다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렇게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을 안 하고 나왔다라고 이제 말할 정도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 어떤 결렬될 것에 대비한 물론 내부적으로는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대국민 발표를 한다든지 하기에는 너무 생뚱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간에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문 작성에는 실패를 했었지만은 양쪽 정상 다 상당히 이후에 대화 가능성을 남기는 발언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날도 여러 가지 앞으로 서로 간에 많은 부분을 이해를 했다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조금 일정을 줄여서 돌아갔던 김정은 위원장 새벽에 평양에 도착했습니다만은 뭐 물론 내부 사정에 내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하노이에 갔던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성과를 중심으로 설명도 하고 했고요. 이후의 과정이 이제 폼페이오 장관 조만간 평양에 협상팀 보내겠다 이런 등 했는데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보면은 지금 일주일여 지나고 있는데
당시에 28일 날 기자회견했던 상황과 이후에 일주일간 진행되는 모습 좀 흐름이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 정상회담 서로 북미 정상회담 다시 열릴 수도 있을까요? 저는 조금은 시간을 걸릴 수 있다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없다. 양쪽 다. 그동안의 그런 28일 이후에 흐름은 어떤 것 같습니까? 흐름은 이제 미국도 이제 협상의 끈을 놓지 네. 않는 게 분명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협상팀을 보내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북한의 반응을 보면은 전례에 비춰 보면은 상당히 현재로서는 아주 신중한 유보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전례 어떤 회담이 끝나고 난다든지 결렬된 상태는 아주 강도 높게 비난도 하고 그래 한 전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신중한 모드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물론 뭐 북한 중앙통신의 그 이제 영자문에는 북미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뭐 보도도 안 했습니다만은 뭔가 내부적으로 이제 향후 대책에 대한 아주 검토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후에는 기존에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이 중심이 이뤘다면은 실무 전문가 역할이 점점 커지겠네요. 그러면.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탑다운 방식에서 이번에 이제 나름대로의 패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절충형이 되지 않을까. 예. 서로 이제 실무자들의 얘기를 듣고 같이 이제 그 양 정상의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해서 다음에 아마 회담이 있게 되면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뭔가 이제 결과를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재선에 또 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올 연말까지의 어떤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내년 말까지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측면에서는 뭔가 협상에 또 모멘텀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연내 가능성까지는 보고 계시군요. 아마 그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좀 늦어져 버리는 그런 성과가 좀 도출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난 일주일여간의 흐름과 더불어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 미국 질문입니다. 입장에서 보면은 그 협상을 계속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2차 정상회담 실패를 인정하기 때문에 의회의 공세 속에서 예. 미국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협상이 부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계속 협상하겠다. 팀을 보내겠다. 이런 메시지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환경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첫째 그 원비어 사건 언급에 대해서 대화 기술적인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방식 얘기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김정은 몰랐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좀 따졌는데 원비어 가족과 미국 의회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 원비어 죽음에 대한 북한 체제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오늘 어제 국정원에서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국회에 보고한데 북한이 그 상황에서 핵 활동을 계속했다는 보고가 있고 또 지금 미국의 동맹국들 민간 기업에까지 해킹했다는 이런 뉴스들은 북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불신이 굉장히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봐서는 좀 굉장히 절박합니다. 대중국 수입이 무역이 줄고 국제 무역이 줄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가고 북한은 좀 절박해져 있는데 미국을 통한 해결 방식에 집착할 것이냐. 미국으로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주변의 인식이 좀 집단적으로 나빠지는 이런 속에서 한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저는 계속 하겠다는 의지는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 한 것 자체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협상 의지는 보이면서 진전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미국과 북한 봤을 때 외적인 상황이 좀 좋지 않다라고 해석하시네요. 그것도 이제 그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자기가 어려울수록 하나의 돌파구를 찾는 아주 그런 성향으로 볼 때 오히려 이제 미국 국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서도 오히려 더 협상에 아주 의외의 협상으로 나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또 있지 않겠느냐. 그동안의 협상 과정도 사실 그런 면이 사실 있었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게 되면은 협상은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트럼프 예측하기 좀 힘듭니다. 1차 정상회담 때도 사실 그런 걸 취소지겠다 다시 하는 모습 봤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떤 방식이든 외교적 평화적 방법으로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고 가면 좋겠다고 봅니다. 사실 트럼프를 예측하는 게 김정은 예측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트럼프가
대화에 대한 계속했던 메시지를 보내면서 실질적으로 또 국내 정치에 몰입해야 되는 재선 준비에 몰입해야 되는 재선에 도움이 된다면 또 그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있다 봅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어쨌든 간에 신뢰 관계는 계속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협상 기술로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헤어질 때도 악수하고 웃으면서 했던 걸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데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살인 미소에 가깝게 웃으면서 좀 멀리서 웃는데 가까이서 느낄 때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지금 트럼프가 외교적 성과 중에 하나가 북한이 그 1차 정상회담 이후는 핵실험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미사일도 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김정은에게 그거는 계속 지켜라. 그 지키라는 이런 어떤 것을 약간의 의미를 메시지를 담아서 친절하게 악수하는 사진, 우정을 강조하는 모습이 생각해요. 이미 확보한 전리품이거든요. 현재 미사일 실험 안 하고 핵 실험 안 하는 건 확보한 전리품 확보하고 또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확보한 전리품 관리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웃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70년 가까이 적대 관계에 있는 정상끼리 그렇게 하루아침에 신뢰를 우정을 한다는 것은 참 이게는 힘들고요. 기술상으로는 마이 프렌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 그런 이제 협상의 기술의 달인다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고, 다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다리를 놓는 역할,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두 사람의 신뢰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고 믿음직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이제 우리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요. 예. 그래서 빨리 이제 김정은에 대한 어떤 특사론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의 또 트럼프 대통령과 또 빨리 만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0년간의 어떤 적대 관계에 있어서 신뢰 관계는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앞서서도 그런 얘기했었죠. 뭔가 새로이 또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고 양쪽의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서 나왔던 얘기는 주로 이제 남북 경협을 매개체로 하는 걸 얘기했었는데 중간 정도 수준에서의 협상의 방향 뭐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저는 남북 경협을 지금 미국과 충돌하는 이야기거든요. 미국과 충돌하는 남북 경협 이야기보다는 예. 특사라든지 지금 뭐 다른 형태든 남북의 어떤 고위급 회담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미국과 북한 관계 또 남북한 관계를 보면은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양상이 있는데 미국과 북한 관계가 좋아지면 워싱턴과 평양 관계가 가까워지면 북한이 아예 서울을 무시합니다. 서울 안 가도 미국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근데 미국과 관계가 좀 좋다가 이게 뭐 통남 이게 좀 미국과 가는 여러 가지 채널이 막히고 미국과 여러 가지 잘 안 되면은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북한과의 어떤 결렬 이 부분은 북한이 이제 출구를 다시 내비게이션을 서울로 돌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남북한의 어떤 고위급 회담, 나가서 정상회담 이런 기회는 증가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리 미국의 제재 원칙과 충돌하는 경협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당사자 원칙에서 우리가 당사자로 들어가는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남북 간에 만나서 미국의 요구는 이렇고 이 이야기를 안 들으면은 원하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대화도 하나의 메시지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좀 정말 전투적 자세를 갖춰가지고 남북 대화를 해서 그 속에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런 당사자의 역할을 한번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 남북 경협 말고 국제 수준에서의 중간 수준의 제재 완화라는 것은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결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제재 완화를 의결해야 되는데 미국이 반대하는 비토권을 미국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미국은 인식이 제재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대화 테이블 나오고 협상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미국 철저한 인식을 해. 우리는 우리 대통령이 중재를 잘해서 북한이 회담에 나왔다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상당 부분 하는데 미국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재를 했기 때문에 나왔다기 때문에 이 제재에 대한 미국의 원칙은 굉장히 확고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이제 북한이 남북 경협에 나오게 된 거는 이제 미국과의 정상회담 비핵화하면서 서울로 또 눈을 돌린 거 아니겠어요? 과거와 달리 돌리고 있고요. 사실.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접점을 좀 찾을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엔 제재는 이제 해제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어떤
모든 당사국들이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남북 관계의 경제 교류라든지 협력 관계 속에서 미국 독자 제재 범위 내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지 않나. 그거를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 이제 예외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 국내법이 이제 16, 17년도에 국내법으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으로만 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데 미국의 가드너라든지 미국의 국회의회 승인 거치지 않고 의회 지도자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도 미국도 그런 부분인데 미국 의회 지도자들은 그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 의회 지도자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 아마 그 예외 규정을 인정받기가 제재 완화 우리 정부가 추진한 경제 원칙을 뭐 구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걸 내기 위해서 제재 완화를 미국과 충돌 없이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일종의 뭐 중국의 교류를 뭐 묵인하는 방식의 그런 것도 가끔 거론되던데 그럴 가능성 없나요? 지금 중국이 북한과 무역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예, 예. 줄어든 거는 중국도 미국 눈치를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눈치를 보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 의회에서도요. 예. 이제 개성공단이라든지 그 금강산 관광 범위 내에서 그건 왜냐하면 과거에 한반도에서 있었거든요. 과거에 계속 지속이 돼 있었고 이제 중단된 상태에서 제재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외를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게 되면은 어찌 보면 이제 독일과 예. 서독과 동독 간의 내부 거래처럼 그런 예외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근로를 하고 받는 임금조차도 못하게 해서 대량 해고가 돼서 공급으로 송환되고 있고요. 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했을 때 그 북한 노동자에게 임금 형태로는 지금 제재 상황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아까 이제 직접 현금이 가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논의를 해서 제기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방법을 제재 강구해야 완화하고 조금 맞물려 있는 가장 그래도 먼저 근접하고 가능한 것은 남북 간의 경협이 가장 먼저 서 있네요. 그러니까 면제에 가까운 쪽도 있고 경협을 앞세우지 마시고요. 네. 일단 남북 간에 고위급 대화나 특사를 보내서 예. 그 국제사회와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 이런 부분들을 한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북한이 이번에 알고 갔을 거예요. 안 알고 가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 틀 안에서 가야 된다는 걸 설득해야 되는 예,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위급 회담 등이 충분히 진행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국제적으로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남북 정상간에 만났을 때 이제 강하게 확실하게 전달이 될 거죠. 기존에는 3, 4월쯤에 남북 정상회담 답방의 형태로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진행될 걸로 봤는데 그러니까 꼭 답방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도 가능할 수 있겠는데 남북 정상 좀 만날 소진이 있는데 언제쯤 가능하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남북 정상 간에 빨리 만나면 만날수록 좋다 저는 생각합니다. 식기 전에 만나고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조금 조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모든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어느 기존의 방향성이- 예상 일정하고 좀 달라졌다라고 예, 보군요. 저는 그래 봅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다만 이제 특사든 안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원포인트로 만나든 가능하면은 답방 형태가 아닌 예컨대 판문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 비핵화의 문제를 예. 이제 타개하기 위한 또 진정한 의지 또 의사를 좀 확인하기 위한 그걸 바탕으로 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또 만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남북 정상회담 저는 뭐 만나서 만나는 것 자체가 뭐 나쁠 건 없어요. 만나서 경협을 약속하는 그런 만남보다는 북한 지도자에게 북한 당국에게 냉엄한 국제적 현실을 또 비핵화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또 북한 핵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알려줘서 북한의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그런 만남이 하루에 수십 번 만나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경협에 대한 장밋빛 약속만 하는 만남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 보니까 백승주 의원께서는 우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역할을 하냐에 대해서 주로 이제 경협 차원보다는 국제 정세 인식이라든가 뭐 상황 인식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쪽인 것 같고 또 민 의원께서는 역시 그래도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또는 과정 속에서 중재 역할은 우리한테 주어진 이미 있었던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이런 그 개성공단 관련 비롯해서 경협 문제를 풀어가는 쪽이 그래도 매듭을 푸는 고리가 아니겠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 또 한반도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또 국회 역할 곁들여 가지고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백 의원님. 예, 정말 그 평화적 방법으로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는 어떤 전기를 보고 싶은 국민들과 함께 좀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이제는 북한의 의지, 체제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아직은 준비가 덜 돼 있다. 의지가 단단하지 않다. 오히려 비핵화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대북 정책을 다루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처칠 수상은 제일 훌륭한 정치인의 조건이 10년을 내다보는 눈이라 했습니다. 또 10년을 내다보는 눈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10년 뒤에 모습이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그것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하는 그런 힘이라 그랬는데 지금 30분을 못 내다본 우리 정부의 안보팀에 대해서 대호각성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보고 바라고 한 5년,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대북정책, 차분하고 냉정한 대북정책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생각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 의원님. 예, 느리게 빨리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느리게 빨리 하라.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하노이 북미 회담의 결렬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물론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적인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남북 간의 평화 체제의 문제입니다. 그는 뭐 본질이 변할 수가 없죠. 그 과정 속에서 과연 그럼 이게 이중 구조거든요. 국제적인 문제와 남북 간의 번영의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또 지혜롭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서 최소한 국내 문제 또 남북 관계 문제에서 만큼은 이제 서로 한 목소리를 좀 내줄 수 있는 지혜를 모아가서 그 힘을 좀 보태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아주 지혜롭게 토론을 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북한의 비핵화도 견인이 되고 또 남북관계의 어떤 교류나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시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상당히 그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분위기 살려야겠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이끌어내는데 외교 안보 문제를 책임지는 우리 국회의 역할 정말 절실합니다. 여야가 초당적인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하면서 토론당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